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피노자의 정치론 제6장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6장 4절까지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군주 국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피노자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군주 국가는 기본적으로 귀족 국가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스피노자의 기본 대전제는 권리는 힘에 비례한다. 한 사람의 권리는 다수의 권리에 비해서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한 사람의 힘이 다수의 힘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주권자다? 그러면 그 주권자의 권리가 나머지 피지배자 다수의 권리보다 클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의 힘만으로 모든 피지배자를 다스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51쪽입니다. 5절 내용이죠. 세 번째 줄 보면 한 사람의 힘은 그처럼 큰 구조물, 자, 국가를 하나의 큰 구조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힘은 그처럼 큰 구조물을 감당하기에 한참 부족하다. 자, 저한테는 이 구절이 칼막스를 떠올리는데요. 칼막스의 글을 여러분들이 아직 읽어본 적은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공산당 선언 같은 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적으로 막스의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하부 구조가 있고 상부 구조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상부 구조, 국가는 일종의 상부 구조인데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에 조응한다고 봐요. 하부 구조는 경제 또는 생산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의식을 결정한다는, 이걸 바로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부르죠. 스피노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큰 구조물을 결정하는 것은 포텐시아 물티투디니스, 다중의 힘이라고 하는 물리적 힘이라는 거예요. 이 물리적 힘이 국가의 권리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어느 나라가 국력이 강하던가요? 인구가 적은데 국력이 강할 수가 있나요? 인구도 많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지력이 또 넘치고 창의력이 넘치고 또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단결해 있지 않은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하부 구조, 막스적 언어로 얘기하면, 지금 스피노자적 언어로 얘기하면 다중의 힘이 국가의 권리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국가의 권리를 한 사람이 결정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중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의 안녕과 모든 사람의 안녕을 맡길 군사령관이나 행정자문관 그리고 친구를 구하는 것이다. 즉 아무리 왕정, 군주정이라 하더라도 군주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모도 있고 비서도 있고 뭐 친위대도 있고 여러 뭐랄까 협력자들을 두지 않고서는 왕이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목상 군주국가지만 사실상 귀족국가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명목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최악의 국가다. 이게 스피노자의 주장이에요. 차라리 귀족국가는 명목과 실제가 일치하니까 덜 나쁜 국가죠. 그럼 뭐가 최선이냐?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민주정이 최선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실제 국가를 떠받치는 힘이 다중에서 나오는데 그 다중이 동시에 통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주 국가는 어쨌거나 지금 스피노자는 군주 국가가 어쨌든 있다면 이 군주 국가를 귀족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군주 국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이 피를 불필요하게 흘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니까 일단 군주정이라면 군주정이라고 하는 형태를 보존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뭔가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최선의 국가가 민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민주정적 요소, 즉 모든 국가의 권리는 다중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다중의 힘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중을 정부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국가 바깥으로 내몰면 형식적인 지배자인 왕과 백성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스피노자는 생각해요.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 내용을 한번 봅시다. 확실히 정치 공동체는 언제나 적들보다 시민들 때문에 더 많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자,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국가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내분, 반란, 저항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더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시민이 드물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시민은 드물다. 자, 스피노자는 제가 이 강의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정치는 사람과 관련해서 최대치를 전제해서는 안 된다. 인간, 훌륭한 시민도 있고 훌륭하지 않은 시민도 있다면 훌륭하지 않은 시민을 기본으로 삼고 정치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훌륭한 시민만 있다고 가정하고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나라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말입니다. 좋은 시민이 드물다는 얘기는 시민은 다 형편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 개개인은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국가는 당연히 시민이 더 훌륭해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기회도 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온갖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시민이 훌륭할 거라고 그냥 가정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국가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자, 즉 군주국가의 주권자, 왕이겠죠. 언제나 외적보다 시민들을 더 많이 두려워할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왕들은 늘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해왔어요. 조선시대를 봐도 왕들은 적군들이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까,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외적과 편을 먹고 나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민들을 보살피지는 않고 오히려 현명함에서 돋보이는 자들, 즉 자기보다 더 뛰어나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 또는 부유한 사람, 그래서 부유해서 그 돈을 백성들에게 베풀어서 민심을 얻어서 뭔가 자기의 도전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먼저 음모를 꾸미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자, 말하자면 저항의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군주가 왕이 선제적으로 뭐랄까요? 역반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먼저 대비하는 대응 반란을 먼저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것을 공포의 상호성, 대중에 대한 공포, 대중이 가지고 있는 공포, 대중이 가지고 있는 공포, 대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포 이렇게 설명했죠. 바로 이런 일들이 군주국가에서는 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들은 7절을 보세요. 7절 내용입니다. 심지어 왕들은 자기 자식들조차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조선 왕조 역사에서도 드물지 않게 있어요. 뭐냐면 자식이 뭔가 뛰어나면 그 자식이 자기를
살아있을 때 먼저 제끼고 왕위를 찬탈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또 자식들끼리도 그런 경쟁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쟁이 있어요? 자식의 형제 또는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왕으로 임명했을 경우에 형의 존재가 늘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자, 또 뭐 외척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왕정은 늘 불안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스피노자가 살았던 17세기에도 무수히 많은 전쟁들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또 대부분이 종교 전쟁도 많았지만 계승 전쟁이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보통 이제 공주들은 다른 이웃 나라의 왕한테 시집을 가죠. 그런데 시집을 간 공주가 다른 나라의 왕비로 있는데 자기의 친정아버지인 왕이 죽어요. 그런데 그 왕한테 아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시집간 공주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는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등에 업고서 바로 이 장인어른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이 아버지의 계승자가 되려고 하는 또 욕심을 내겠죠.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유럽 사회는 늘 계승 문제를 가지고서 전쟁이 들끓었어요. 스피노자는 그렇기 때문에 군주정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스테이블하지 않다, 듀러블하지 않다, 지속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법적 조치,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8절로 넘어갑니다. 8절에서 이 모든 것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정치 공동체, 즉 국가의 권리가 전적으로 한 사람의 왕에게 더 많이 양도될수록 왕은 그만큼 더 적게 자기 권리 아래 있고 신민들의 상태는 그만큼 더 비참하다. 자, 왕에게 전권을 줘선 곤란하다. 자, 국가가 절대적이려면 오히려 왕이 절대군주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주장이에요. 되게 역설적이죠. 당시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는 절대군주, 절대적인 권한을 왕이 독점함으로써 뭔가 절대 국가를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스피노자의 생각은 그것은 오히려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다. 왜? 국가를 그렇게 운영했다가는 그 왕만 사라지고 나면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왕이 바뀌더라도 왕이 죽더라도 안정적일 수 있는 지속적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군주국가를 제대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국가를 세울 확실한 기초를 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 앞에서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그처럼 큰 구조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8절에서 스피노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큰 구조물을 한 명의 군주가 떠받치긴 힘드니까 확실한 기초를 놓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막스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하부 구조가 튼튼해야 상부 구조가 잘 유지된다 이런 거예요. 막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부 구조의 변화, 발전에 조응하는 상부 구조가 들어서야 된다. 당시 막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9세기에 이미 유럽 사회는 자본주의적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생산 관계가 발전해 있어요. 하부 구조는 이미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해서 시민 계급이 성장했는데 상부 구조인 국가는 여전히 봉건적인 왕정을 유지하고 있으니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부 구조의 발전, 시민들은 벌써 의식이 성장하고 양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시민 계급이 정치적으로 대표될 수 없는 왕정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하부 구조에 적합한 상부 구조가 들어선 것이 의회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회제, 의회민주주의. 자, 이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가 조응해야 된다고 하는 발상. 이건 이제 칼 막스의 아이디어인데 유사한 아이디어가 지금 스피노자한테서 발견되는 거예요. 뭐냐?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떠받들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이 확실한 기초라는 건 법적 기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중의 힘에 의존하는 기초인 거예요. 헌법을 설계할 때 다중을 배제하는, 국민 일반을 배제하는, 백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군주국가이기 때문에 백성이 주권자가 될 수는 없지만 민주국가처럼, 그러나 이 인민을, 백성을, 그 힘을 최대한 군주국가의 제도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군주에게는 안전이, 다중에게는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군주가 다중의 안녕을 최대한 신경 쓸 때 최대한 자기 권리 아래 있기 때문이다. 자, 서로 상생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군주가 다중의 안녕을 최대한 신경 쓰면 다중 또한 군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 먼저 반란을 획책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군주 역시 안심하고 또한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호 관계, 상호 불신이 지배하면 파국이 되지만 상호 신뢰가 형성되면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확실한 기초, 즉 법적, 헌법적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후에 설명할 거라는 얘기예요. 군주 국가의 기초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짧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차례대로 설명할 것이다. 자, 9절로 넘어가 봅시다. 9절에서는 이제 그럼 다중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다중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 다중을 보호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해서 방벽을 세우고 그 도시 안에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군주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였죠, 과거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권자 또는 통치자,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뭐예요? 국가 방어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지휘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부의 범죄를 또한 예방해야 되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는 이 활동, 이것을 디펜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부의 범죄자를 예방하는 것, 범죄를 소탕하는 것, 이것이 프로텍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치안과 방어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의 기본이 뭐냐? 도시를 건설하는 거다. 그리고 그 도시를 방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도시의 모든 시민은, 그 시민이 이 안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깥에 거주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이 모두가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 말은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얘기죠. 자, 왕 외의 모든 백성들은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 자, 군주국가에서 주권자는 왕이니까 백성이 주권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군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 면에서, 법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사실 민주국가와 뭐가 다를까요?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오늘날 대통령제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왕을 선출하지만 않을 뿐이지 왕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이 다 평등하다면 사실상 민주국가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스피노자는 군주국가도 사실상 민주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귀족국가도 사실상 민주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군주국가 안에 사는 모든 시민은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권리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뒤따르죠. 그 의무가 뭐냐? 각 도시가 일정 수의 시민을 자기 도시의 방어와 공동의 방어를 위해 공급하는 것이다. 자, 국가 안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죠. 도시 바깥은 농촌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도시별로 각각 도시 방어와 국가 방어를 위한 인력을 공급해야 된다. 자,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 뭐예요? 국방의 의무죠. 자, 그런 의무를 다할 때 동시에 동등한 권리, 즉 정치 공동체가 제공하는 것을 누릴 권리, 그게 뭐예요? 안전이죠. 평화죠.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도시가 그럴 수 없다면 그 도시는 다른 도시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다른 정치 공동체의 지배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식민도시인 거죠. 스피노자가 살던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상업 도시였고 동시에 상업적 제국이었어요.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거느렸어요. 그러나 육상의 어떤 군대를 주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상업적인 방식의 제국이었어요.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이런 회사들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의 지배였어요. 그래서 온갖 곳의 도시에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의 영향 아래에 있는 어떤 도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그 도시가 어떤 뭐랄까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스피노자는 가지고 있었어요.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스피노자의 주장은 자 10절에서 이 군대는 자 도시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데 이 군대는 시민들로만 구성되어야 된다. 자 이것을 시민 군대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민군 이상. 군인은 시민이어야 되고 시민은 군인이어야 된다. 자, 여기 이 말은 동시에 용병을 배제하는 주장이에요. 자,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전쟁터에서 용병,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에 속해 있는 용병들이 활약을 해요. 대개 이런 용병들은 전직 군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퇴역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군인으로 국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민간 회사에 속해서 어느 곳에서나 돈을 주면 가서 대신 싸우는 거예요. 국가가 고용하기도 하고 또는 민간인이 고용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도 무슨 사설 경호 업체 같은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전쟁터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17세기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 30년 전쟁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이 30년 전쟁을 지배하는 행위자들이 바로 용병들이었어요. 스피노자는 이런 용병들의 폐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주국가가 안정적이고 지속되려면 이런 용병들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왕이 용병들을 더 뭐랄까요 아끼고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고 백성들은 기껏해야 수탈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수탈한 돈을 용병에게 지급함으로써 용병들만 데리고서 뭔가를 하겠죠. 자, 이런 식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용병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군주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군대는 어떤 예외도 없이 오직 시민들로만 구성돼야 된다. 이 말은 시민은 군인이어야 되고 군인은 시민이어야 된다. 군인이 외국인이어서는 안 된다. 군인이 용병이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시민은 난 군대 안 갈래. 즉 나는 보호는 좋아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국방력을 구성하는 데에 기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되게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무임승차죠. 그러나 만약에 시민들이 군인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무임승차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괜히 여러분들 이렇게 점프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군대를 안 가는 건 다 무임승차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국방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것도 하나의 요소이지만 다른 것 또한 국방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사람들, 맨파워가 곧 국방력이었던 시절에 사람들이 직접 군인이 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구성하는 대부분이었다면 오늘날은 훨씬 더 맨파워가 구성하는 부분보다 예를 들어 뭐 세금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본질적인 것은 뭐냐? 내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누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발상이에요. 심지어 군주국가 안에서도 백성들은 그래야 하고 그 백성들이 평등하게 그러할 때 이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질투 또는 그 사람들을 서로 분열시키는 어떤 요소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군주 국가에서 군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군주가 형식적으로 주권자이지만 이 주권자가 혼자서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떠받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다중의 힘에 의존하도록 동시에 해요. 그래야 군주는 다중에 의존하고 다중은 군주에게 의존하는 이런 상호 의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서 모든 시민은 군인이어야 되고, 그래서 시민이 되려면 무기를 보유해야 되고, 어느 누구도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 복무하지 않으면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군사 조직인 셈이죠. 국가 구성원들 전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병이 되어야 하지만 지휘관은 건축술을 익힌 사람이어야 된다. 아주 특이하죠. 건축술 그러면 오늘날 건물 짓는 거 생각하겠지만 과거의 전쟁이 공성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즉 성곽을 쌓고 성곽을 무너뜨리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토목 기술이나 건축에 관한 이런 그런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 얘기죠. 과거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요, 웬만한 공직은 다 추첨제로 선출을 해서, 그러니까 추첨으로 선발을 해서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n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군대의 사령관의 경우는 추첨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지휘관을 맡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추첨으로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나 지휘관은 건축술을 익힌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다른 원리가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 시족의 군대 전체에 명령하는 지휘관은 전시에만 선출되어야 한다. 그는 최고 명령권을 최장 1년 동안 가지며, 그러나 명령권을 오래 영구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지휘관은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 사람을 영원히 지휘관으로 임명하면 그 지휘관의 권한이 군주를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주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도전자가 될 만한 존재를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곳의 지위는 철저하게 임기를 통해 권력을 제한하는 거죠. 재미있죠? 스피노자는 임기라고 하는 요소를 제도에 삽입함으로써 권력을 군주 외의 모든 백성을 평등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평등 속에서도 어떤 탁월함이 필요한 공직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그 사람들을 선발하되 그 사람들의 지위를 군주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기라는 장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임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권한을 키우기도 하고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임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권한이 낮을 거고, 임기가 길면 길수록 권한이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정치를 우리가 분해해서 분석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뭔가 분석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11절로 넘어가 봅시다. 11절에서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의 구성원들을 시족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요. 모든 도시의 거주민들과 농민들, 즉 모든 시민은 시족으로 나뉘어야 한다. 시족들은 이름과 어떤 표지를 통해 구별되어야 한다. 이 시족들 가운데 어떤 시족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의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그가 무기를 들고 자기의 군사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충분한 나이에 도달하자마자 그가 속한 시족의 명부에 올라야 한다.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죠. 그러나 이 오늘날 우리는 예를 들어 제가 공시라고 해서 공시 씨족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개인으로 속하고 가족에 속해 있죠. 소규모 가족. 과거에는 이 가족의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경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경제 공동체 단위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인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되 그 사람들을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 것이냐. 시족 간의 평등과 개개인의 평등을 잘 결합하려고 제도적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권리를 누리는 거죠. 자, 아주 재미있는 제도가 나옵니다. 12절에 봅시다. 이 12절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아직도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인데요. 농지와 모든 땅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도 공공의 권리 아래, 즉 정치 공동체의 권리를 보유한 자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 자, 스피노자의 생각은 땅은, 토지는, 집은, 할 수 있으면 집도 주권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권자가 군주라면 군주의 소유로, 귀족이라면 귀족의 소유로, 또는 민주국가라면 민중의 소유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군주국가에게 있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다 임차인이기 때문에 평등해지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무슨 농담들을 하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얘기하죠. 왜? 건물주는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수취하죠. 반대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땅을, 농지를 또는 집을 빌려야 돼요. 그러면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주종관계가 부지불식간에 형성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똑같은 민주공화국 내에서 국민들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자, 스피노자는 바로 그런 식의 분열의 요소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은 모든 것은 왕의 소유여야 된다는 거죠. 왕토. 국토는 왕토여야 되는 거죠. 군주국가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왕의 임차인. 그렇게 해서 임차료를 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면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농지와 땅, 집을 해마다 임대료를 받고 시민들에게, 즉 도시민과 농민에게 빌려주어서 그 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임차료를 내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세입자예요. 그래서 월세를 내요. 장사를 할 때. 그런데 건물 주인이 건물 관리도 안 해주고 건물 유지 보수 안 해주고 건물에 일정한 방범 장치도 안 해놓고 그런다. 그럼 그 돈 내고 싶겠어요? 스피노자는 지금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왕은, 군주는 자기의 땅, 국토를 방어해야 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업, 경제활동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임차료를. 그럼 그 돈으로 다시 국가를 운영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거죠. 도로도 관리하고 또 가로등도 놓고 전기도 공급하고. 자, 우리나라가 운영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 원리가 지금 반영되어 있어요. 스피노자는 바로 그런 식으로 군주국가가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굉장히 매우 구체적인 아이디어고 매우 뭐랄까요? 선구적인 아이디어예요. 임대료의 일부는 정치 공동체의 방어를 위해, 다른 일부는 왕실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로운 시기에 도시들을 전쟁에 대비해 방벽을 쌓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배와 그 밖의 전쟁 도구들을 마련하여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이해되죠? 자, 13절 내용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왕이 한번 어떤 시족에서 선출되었다면 그 왕의 자식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귀족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아까 앞에서 군주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군주가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제거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군주가 두려워할 만한 요소는 백성들의 반란도 있지만 측근들의 음모도 있고 또 자식조차 심지어 백성들의 신임을 더 얻어서 왕을 제낄 수도 아버지를 제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뭐 귀족들의 반란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죠. 심지어 뭐랄까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계승 논란 때문에 늘 국가가 불안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런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13절에서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어떤 시족에서 선출되었다면 그 왕의 자식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귀족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실제로요. 스피노자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성서 공부를 하고 자랐어요. 탈무드를 배우죠. 토라를 배우죠. 그런데 토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집트에서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뭐 사막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나라를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지파가 종교적인 것을 관장한다면 다른 한 지파는 군사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 지파별로 각자 다른 역할들을 맡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스피노자는 생각한 거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시족이 왕족이 되면 나머지는 자, 다른 시족은 왕과 전혀 무관해야 되고 자, 왕의 자식이 아니면 자, 같은 시족에서 왕이 나왔다고 해서 그 시족이 다 귀족이면 엄청나게 또 왕을 위태롭게 만들겠죠. 그러나 왕의 후사가 없으면 또 위험하니까 왕의 자식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왕의 자식 외의 모든 사람은 귀족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평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되게 그래서 왕의 자식인 귀족은 그 왕이 속한 시족민들과도 구별돼야 되고 다른 시족과도 구별되도록 아예 그러니까 귀족을 굉장히 소수화하는 거예요. 귀족이 많으면 귀족 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식은 귀족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은 왕의 후사를 확보한다는 의미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원리는 이해가 되죠? 귀족정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14절의 내용도요. 보세요. 재위 중인 왕의 혈족이고 그와 삼촌 또는 사촌의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남성 귀족. 자, 삼촌이나 사촌이 뭐예요? 삼촌이면 아버지의 형제거나 또 삼촌이면 뭐죠? 자, 아버지의 형제거나 사촌이면 형제의 자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직계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족일 텐데 이 귀족들은 아예 아내를 취할 수 없도록 한다. 즉 아예 지금 13절과 14절의 내용은 연결되는 거예요. 왕의 후사, 직계를 통해서 다음 왕의 왕세자를 만드는 것 외에는 아예 출산을 못하도록 해서 귀족의 형성 자체를 방지하는 거예요. 자, 스피노자는 군주정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모순 또는 문제를 바로 이런 데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누군가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아예 그 자식을 정당한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지위를 계승하지도 못하게 하고 재산 또한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아예 다 배제하는. 자, 오늘날 우리가 북한만 봐도요.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오르는 과정을 보세요. 장남이 아니었어요. 김정일의 장남이 아니었는데 일종의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형제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고모부 뭐 이런 식의 친척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요. 아예 자기의 지위에 도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김여정이나 또는 뭐 몇 명 있죠. 그런 형제들은 내버려 두지만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요. 바로 이런 것이 군주정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문제에서 비롯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도 목격하고 있죠. 사실상 1인 통치자가 지배하는 사회니까 군주정이죠. 그런 군주정을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만들려면 바로 스피노자는 그
그 제도를 더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에는 그런 장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후계자가 바뀔 때마다 그런 뭐랄까 약간의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곳에서도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후계자가 아직 왕이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빈 살만이 왕세자가 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자기의 왕세자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숙청하거나 무력화하는 조치들을 해요. 전에도 뭐 보도가 나왔었지만 뭐 호텔에다 싹 다 가둬놓고서 재산을 뱉어서 상납 반납할 때까지 뭐 못 나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군주 국가에서 늘 있는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왕위와 관련해서 왕정이 귀족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라면 이제 15절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문관 회의라는 거예요. 자문관, 카운셀러, 카운실. 자, 카운셀러라는 말에서 카운실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왕의 가까이에 있고 지위상 두 번째인, 자, 이 국가에서는 넘버 원이 뭐예요? 왕이죠. 권력 1위. 그럼 권력의 2위가 누구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력 2위가 어느 누구라도 있으면 왕에게는 도전자가 되고 왕은 늘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국가가 불안정해지니까 왕 밑에 도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후계자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후계자는 기르되 그 후계자가 곧바로 왕의 도전자가 되지 않도록 할 장치를 항상 마련하는 거죠. 그건 뒤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2위라는 건 뭐냐? 지위상 두 번째는 뭐냐? 자문관 회의예요. 회의. 그런데 이 자문관 회의는 수가 무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 외에는 사실상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문관 회의에 시민을 최대한 폭넓게 참여시킴으로써 다중의 힘에 군주국가가 의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자문관 회의는 일종의 대의기구인데 이 대의기구, 대표기구라고 해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귀족국가가 되는 거죠.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정은 왕이 하는 거죠. 다만 왕의 결정을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장치, 그것이 바로 자문관 회의예요. 그 자문관 회의에 웬만하면 시민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수를 많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살아생전에 다 자문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불평등이 없겠죠. 시민들 사이에서 불평등은 없애고 자문관 회의 안에서 어떤 합리적인 숙고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문관 회의가 2인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왕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도록 하는 장치. 자, 이게 스피노자의 아이디어예요. 어떤가요? 자, 이 자문관은 그 수가 많아야 한다. 반드시 시민 가운데서 선발되어야 한다. 각 시족에서 3명이나 4명. 전체 시족 수가 600개보다 많지 않으면 5명이 선발되고, 자,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군주국가에서 시족의 수가 60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가 많고 그 인구가 많은 나라가 600개의 시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도 시족이 몇 개나 될까요? 성씨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라 할까요? 굉장히 지금 그 도시의 수가 많은 것처럼 시족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각 시족별로 3명, 4명 또는 5명을 선발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3명을 선발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시족이 600개면 1800명, 4명이면 2400명, 5명이면 6, 5, 30, 3000명. 자, 이렇게 자문관 회의가 3000명, 2400명, 1800명 이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자, 1800명 정도의 회의체다. 자, 어떻게 도대체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국 같은 나라 또는 북한 같은 나라에서 뭐 전체 인민 대표자 회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민 대표자 대회의 같은 것을 자문기구로 만들고, 그리고 그 자문기구가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의결한 것을 최종적으로 왕이 선택하도록만 함으로써 군주정을 실질적으로 민주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꽤 합리적일 거예요. 저도 지금 강의하다 보니까 북한과 중국의 제도를 한번 잘 비교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들은 또한 종신으로 선발되지 않고 3년이나 4년 또는 5년의 임기로 선발되며 해마다 그들 가운데서 세 번째,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구성원이 새로 선발된다. 자, 임기가 3년인데 3년마다 선발되는데 그들 가운데 세 번째가 새로 선발된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스피노자가 구상하고 있는 이 제도가 과거의 어느 나라의 제도를 참고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제도를 참고한 현대의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요. 미국 상원이에요. 상원. 미국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100명의 구성원의 임기는 6년이에요. 그런데 6년의 임기의 이 사람들이 6년에 한 번씩 싹 바뀌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교체돼요. 그렇게 해서 언제나 상원의 구성원이 새로운 사람과 경험 있는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제도적 아이디어를 이미 스피노자가 350년 전에 제시한 거예요. 이때 특별히 지켜야 할 원칙은 적어도 법에 익숙한 사람 한 명이 각 시족에서 자문관으로 선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시민은 군인이어야 된다. 그러나 지휘관은 토목 건축술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모든 공직은 시민들이 추첨에 의해서 선발되어야 된다. 그러나 군대의 사령관, 지휘관은 또는 그 외에 전문적성이 필요한 공직은 추첨이 아닌 선발을 한다. 이런 것처럼 제한 경쟁인 거죠. 지금 스피노자도 언제나 보편의 원칙과 또는 제한 경쟁의 원칙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뽑기식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선발돼서 들어와서 자문관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항상 3명, 4명, 5명의 한 시족의 대표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은 적어도 법에 익숙한 사람, 법률 전문가가 선발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종의 법률적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것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도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 일반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고만고만한 평범한 사람이 대표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입법부 300명의 입법부는 동시에 법안을 심의하고 심사하고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무리 좋은 법률도 일반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심의 과정에서 따져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는 거죠. 법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 법도 법을 수용하는 사람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 법을 수용할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동시에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 강의를 교수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나는 내 강의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죠. 이것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이한 퍼스펙티브의 결합,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잘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 국가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지금 이 자문관 회의에 시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국가의 시민이 그 시족의 선발에 의해서
선출돼서 올 수 있다고 올 수 있도록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의 임기를 통해서 자, 임기가 길면 권한이 커지고 임기가 짧아지면 권한이 작아진다고 그랬죠. 왜냐면 1년만 하고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3년, 4년, 5년의 임기로 일을 하면서 계속 1년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교체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또 뭐냐면 이 시족 집단이 요구하는 바가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는 측면도 만들어 놓고 그러나 동시에 법률 전문가들이 반드시 한 명씩 포함되도록 해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다 챙길 수 있도록 이런 설계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또는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어느 정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들이고 동시에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할 때 또는 국회 제도를 개선할 때 또는 헌법을 바꿀 때 염두에 둬야 될 요소들이죠. 재밌죠? 자, 이것이 사실 7장에 다시 이 제도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설계되었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데에서 다시 나오는 얘기들인데 제가 미리 다 읽어봤기 때문에 미리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나중에 뭐 또 반복될 때에는 설명을 안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6절에서 자문관의 선발은 왕 자신이 해야 된다. 참 재밌죠? 여러분들 그 트와이스 노래 제목처럼 선택지는 내가 줄 테니까 너는 결정만 해.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권한은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지는 내가 줄게. Yes or yes. 되게 유사한 방식이에요. 결정은 군주가 해요. 왜? 군주 국가니까. 그러나 선택지는 백성인 우리가 한다. 선택은 우리가 한다. 결정은 네가 해. 선택지는 내가 줄게. A or B. A도 좋고 B도 좋아. 우리가 보기에는. 피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 피치자가 반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치자의 이익과 통치자의 이익이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재밌죠? 자, 바로 이런 어떤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 없도록 해야지 군주에게, 왕에게 그냥 그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그 사람의 손만 쳐다보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스피노자는 일관되게 왕 개인이 훌륭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악덕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훌륭한 덕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인간이 형편없더라도 좋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자, 자문관 회의는 최선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A와 B안, C안을 올렸을 때 왕이 뭘 골라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악해서 나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미련하거나 사악하거나 간에 나쁘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자, 제가 오늘 지난 시간부터 일부러 지금 칠판도 안 쓰고 말로만 하니까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계획은 뭔가 보여주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자, 준비는 해놨으니까 한번 보여주고 오늘 자, 뭐냐면 이겁니다. 자, 책의 맨 374쪽에 보면 제가 공들여서 도식을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에 이 도식이 들어있는 책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만들었으니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국어 번역본에만 들어있는 정부 구조 도식입니다. 스피노자가 디자인하고 있는 군주 국가의 도식이에요. 자,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군주 국가니까 당연히 왕이 있죠. 보이나요? 왕이 하는 일이 결정이에요. decision maker예요. 그러나 왕이 혼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결정하고 명령할 권한이 있지만 그 결정은 철저하게 자문관 회의, 전체 자문관 회의의 조언을 받아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자문관 회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대충 3,00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 5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시족별로 3에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 역시 3에서 5년. 그래서 해마다 한 명씩 교체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소 1위는 법률 전문가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충 약 600명의 법률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대단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3,000명으로 뽑고 그 중에서 법률 전문가를 600명으로 한다. 재밌겠죠? 근데 지금 300명이니까 그 중에서 60명 정도는 법률 전문가다. 아마 그럴 거예요. 60명 정도 안 될까요? 60명은 안 되겠다. 그 정도가 법률 전문가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연임 불가해요. 왜? 연임을 하게 되면 남들이 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임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일정 기간 후 다시 명부에 오를 수는 있다. 자, 뭐 뒤에 또 다 나오는 얘기니까요. 요 밑에 봅시다. 앞에서 설명했던 얘기죠. 자, 시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민은 시족이 쭉 있고요. 시족은 도시민인 경우도 있고 농민인 경우도 있어요. 왕비의 친인척은 아예 공직 담임이 금지돼요. 자, 왕조의 모든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외척 세도가라는 말이 있죠. 조선 왕조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 외척 세도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도 혹시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고 하는 좀비 드라마 봤어요? 거기에서도 결국은 이제 외척의 문제가 나오죠. 왕이 좀비가 됐는데 묶어놓고서 살려놓고 이제 이렇게 스포일하면 안 되죠. 아무튼 외척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친인척이 아예 공직을 담임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또 왕의 친척들이 왕의 계승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직계 자식 외에는 귀족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삼촌과 사촌은 아예 혼인조차 금지해서 애도 못 낳게 하고 있고. 재미있죠? 그리고 이 시민들이 군인이 되어야 돼요. 군대는 오로지 시민으로만 구성돼야 되고 시민은 군인이어야 돼요. 자, 시민으로만 구성되고 시족별로 군대를 보유한다. 그리고 평시에는 복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무니까. 그런데요, 딱히 그 외에 의무가 없어요. 임차료를 내고 그거 외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괜찮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제도 도입한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와 농지와 건물 이런 것들을 다 국가 소유로 하고, 사회주의라고 욕하지 마세요. 국가 소유로 하고, 사회주의가 아닌 지금 스피노자의 군주국가에서도 이미 상상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모든 백성들은 임차료만 내요. 그리고 대신 세금을 내지 않아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돈은 다 내게 돼요. 세금 하나도 안 떼요. 돈을 부자가 돼도 대신 부자가 되는데 그 부자는 상행위나 농사를 짓거나 어쨌든 노동을 통해서 번 돈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임대를 해서 이른바 지대 추구를 할 수는 없어요.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작을 시켜서 자기는 일 안 하고 이 소작농한테서 뭔가 소출을 상납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빌려주고 나서 임대료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 전세 월세금 받아서 자기는 일 안 하고 돈 버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스피노자의 군주국가에서는 불로소득이 없어요. 모든 시민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해서 어떤 일이건 간에 그 일을 해서 번 돈은 다 자기 거예요. 다만 임대료는 내요. 임차료. 토지를 빌린 값, 집을 빌린 값, 또는 건물을 빌린 값, 땅을 빌린 값은 내요. 그러나 그 외의 세금은 없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자, 이게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평민들 사이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없을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의지는 생길 것이다. 자, 사회주의 국가는 반대로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함으로써, 사유재산을 없앰으로써 오히려 생산의 의욕을 꺾었어요. 그래서 중국도 70년대까지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할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토지는 국가의 것이지만 그 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부터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자, 이것이 이미 스피노자가 300년 전에 다 생각했던 것들이죠. 재미있죠? 자,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이 자문관 회의의 주요 임무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왕이 공공선을 위해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에게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해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자문기구예요. 그러므로 왕이 사전에 이 회의의 의견을 파악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결정권하는 주되 그 결정의 대상이 되는 옵션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자문회의의 의견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겠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같은 사안에 대해 두세 번의 논의를 거친 후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이 장의 제25절에서 우리가 설명할 것처럼 이를 더 오래 끌어서는 안 되며 조화되지 않은 채로 의견들을 왕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단일한 의견이 있다. 만장일치다. 그럼 왕은 그냥 만장일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고 이견이 있다. 그럼 이견이 1안, 2안, 3안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불일치가 있는 대로 그 불일치를 무한대로 다 올릴 수는 없고 불일치가 있는 대로 올려서 왕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거죠. 재밌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시민 일반을 전체 자문관 회의에 참여시킴으로써 왕의 결정을 통제하는 일종의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강한 참여민주주의예요. 왜요? 이 모든 시민이 사실상 자문관 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자문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를 한다면 왕은 무조건 그 결정을 따라야 돼요. 그럼 사실상 결정권자가 시민인 거죠. 시민이 더 단결하면 단결할수록 민주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단결하지 않고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다. 그럼 왕은 그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다수의 의견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이더라도 그 소수의 의견이 더 옳다고 믿는다면 왕이 딸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 정도의 권한은 왕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재미있죠? 이런 흥미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요. 자, 말하자면 헌법 초안이에요. 흥미진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뭔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6장을 읽고 요약하는 일을 해도 좋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봅시다.